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전우영 박사님, 전우영 역사학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신윤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우영 박사님한테 책 선물을 받았는데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책하고요. K민주주의 내란의 끝. 최근에 이제 신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학자 전우영의 시대논설, 역사의 시선이라는 책인데 방금 받아서 제가 여기에 딱 들춰보다가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주의,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그 민주주의를 데모죠.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크라토스죠. 예. 그럼 이제 크라토스는 통치하는 겁니까? 예, 통치. 통치하는 거고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고요. 민중이라는 뜻입니까? 거기 좀 원래는? 책에다 좀 써놨는데 와,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데 지금 상황이랑? 그렇죠. 예, 번역을 잘못한 단어고요. 와, 예, 의도적으로 번역을 잘못한 단어고 본래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의 데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도시 밖에 사는 농민들. 아, 그게 다수죠. 원래 도시인은 5% 미만이었고요. 도시 밖에 사는 도시 농민들이 밖에 사는 농민들이 데모스였고요. 예. 지금도 그래요. 도시 직업인들은 뭐 언론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인자 붙이는데 도시 밖에 살면 농민, 어민 그렇죠. 그렇구나. 여기서 인간 언론인 그러는데 농민 이러네. 그렇죠. 민자가 끝나는 직업은 농민, 어민밖에 없어. 직업인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래는 중세까지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였죠. 농민, 그렇죠, 어민이 그렇죠. 훨씬 농경사회니까.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었으니까 이 데모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도시 밖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 동시에 다수라는 뜻이 되고 피지배층이라는 뜻이 돼서 데모크라시는 다수 지배 또는 민중 지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배권으로부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네. 기본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 공자가 예, 논어에 인과 민이 한 문장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논어 그러면은 뭐 인부지라도 불원이면 부력군자호화라든가 삼인행에 필류아사라든가 인자는 참 많이 나와요. 예. 근데 민자는 거의 안 나와요. 아, 거기 이제 어떤 구절이 있냐면 도 천승지국에 경사이신하고 전룡이 애인하며 삼인이시하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논어에 예.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군주는 인재를 아껴야 하고 예. 인이에요 그때는. 예. 그다음에 민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야 한다. 민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야 된다. 인은 군주가 아끼는 이른바 관리 자격이 있는 엘리트층이고요. 예. 민은 군주가 부리는 그냥 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부리고 동원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피지배층이죠. 써먹는 사람들.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고 글자 제목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네요. 예, 예. 글로 가르치는 것을 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 교육이고 말로 가르치는 것을 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훈육이죠. 예. 부모가 자식 가르치듯이. 그렇죠. 말로 가르치는 게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글자를 아는 교양인들은 인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무식쟁이 농민들한테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문자 형태로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훈민정자도 아니고 훈민정음인 거죠. 말이네, 말. 그렇죠. 소리만 표현하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 자체가 중세의 이른바 그런 문자 체계, 그런 인식 체계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뿐만 아니라 좋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민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보면 민예, 민속, 민화, 민요 이런 단어들 보면 느낌이 이게 세련됐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촌스럽다, 투박하다, 막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의 세계, 그런 언어 세계에 살던 사람한테 이제 데모크라시를 번역하면서 민주지배, 민중통치 이런 개념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1880년대 그때는 이 지구상에 1880년대쯤에 이제 이 단어가 번역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에서 지구상에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어요. 프랑스가 왕을 없앴다가 다시 왕정 복귀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가 실존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두렵고 위협적이었겠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우스웠죠. 아, 우습고 가짜났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래서 이 데모크라시와 관련돼 만들어진 단어들을 보면 예.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은 아예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중국인들은 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안 쓰죠.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데모크라시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 이걸 이제 번역을 포기해요. 번역을 해서 이런 체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중국은 그래서 그러네. 덕모극납서라고 써요. 뭐라고요? 덕모극납서. 덕모극락서. 발음은 데모크라시 같지는 않은데 아, 뭔지를 모르게 번역을 한 거죠. 더모크라스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중국 그다음에 발음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의 투표위에서 선출된 통치자는 백리 세천덕 그러니까 음만 차용했고. 프레지던트. 이게 좀 약간 좀 이거 번역해 놓으면은 뜻을 넣으면은 위험하겠다. 위험하겠다. 아이고. 일본인들은 이걸 그래서 실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 민주주의로 번역을 했고요. 예. 민주제가 아니라 그렇게 뽑힌 통치자를 대통령으로 번역을 해요.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길게 설명드리기 좀 귀찮으니까 천황은 폐하죠. 일본에서. 그렇죠. 왕은 전하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최고 통치자쯤 되면은 하파예요. 그죠? 그 밑에 각 각급에다가 대통령을 배정을 해요. 한참 아래죠. 네 번째네. 그렇죠. 그 위에도 무슨 뭐 저하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어떤 등급을 굉장히 낮춰요. 낮추면서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불렀느냐? 화이트하우스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궁예요. 왕이 살면 그렇죠. 궁전이 있고요. 음. 그 밑에 이제 부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건물 이름들을 짓는데 그렇죠. 백악관으로 낮춰요. 우리로 치면 홍문관, 예문관급이죠. 아, 술집도 옛날에 간자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 정도 급으로 낮춰버리는구나. 상당히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제에 대한 멸시, 혐오라고 하는 것이 군주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이었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군주제는 민주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함으로써 한자 문학관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들을 나와요. 오독들을 낳았죠. 사실 민주제는 어디에 대응해서 나온 개념이냐면 군주제에 대응해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군주제의 반대가 민주제죠. 예.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장 답이 나와요. 그렇죠. 데모크라시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오토크라시 그렇지. 아니면 아리스토크라시. 그렇죠. 귀족정. 독재정, 군주정, 귀족정. 그게 네. 반대말이 민주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이면 한 7, 8은 공산주의라고 다 그렇죠. 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개념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린 거죠. 혼용되어 있어서. 예. 혼용됐다기보다는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네. 번역 자체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충격적으로 저도 다가오는 면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제가 군주제와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당연히 한 건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거긴 아직도 예. 군주제 같은 보스형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의식 자체가 그랬어요. 왜 이제 이 책을 급히 만들었냐면 원래 좀 제대로 좀 책을 쓸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 내란 사태가 나고 났더니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계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민주제, 민주주의 이런 개념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예. 이 개념이 잘못 들어와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혼란의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발현 형태가 이번에 쿠데타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사실은 민주제를 제대로만 이해했더라면 저 윤석열 저 쿠데타를 옹호하는 저런 시위를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보면은 군주 폐하를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임금님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이기 때문에 내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임금이 뭐 역적들 처벌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생각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개념의 좀 잘못된 정립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 현대사의 폐단이죠.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책을 만들었죠. 속마음은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씨나 오늘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선 뭐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말고 여당 후보들이 지금 윤석열 2.0을 준비해야 된다. 14일에 탄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2.0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 속마음은 국민들을 쌍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쌍것들. 우리는 양반. 예? 나는 서울법대 나온 양반이고 너희는 쌍것들이야. 당장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윤상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탄핵 그때 이제 통과된 다음에 예. 탄핵 통과인가요? 아마 김상욱 씨가 탄핵안 찬성할 때 설득하면서 한 얘기였어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 그렇지. 사람이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죠. 근데 더 본질적인 좀 제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발언에서 이게 한국 사회가 엘리트들, 특히 검찰, 뭐 이제 사법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못 키워냈구나. 민주제 하에서 엘리트가 아니라 군주제 하에서 엘리트로 만들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든 발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이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1880년대쯤에서야 나와요. 자본주의라는 단어도 예, 우리나라에는 19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단어가 소개가 돼요. 아까 민주주의도 1880년대. 예, 그 무렵에 이제 막 번역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도 다 번역한 번역한 거겠죠. 거죠. 자본주의도 일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에 이제 난학부터 시작해서 외국 문을 좀 그렇죠. 이해하려는 그런 의지가 란 한계라고 불타오르는데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할 때 네덜란드 학문이죠. 할때 예, 난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 번역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번역도 우리가 그 당시 번역하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보면 이게 사회주의의 반대말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드물었고요. 얘기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었죠. 1880년대. 레닌 트로츠키가 없었을 때네. 지금. 예. 예. 이거는 인본주의에 대립하는 말로 정립한 거였어요. 야, 완전히 이제 이해되네. 예, 그렇죠. 완전히 이해돼. 자본주의는 인본주의에 사실은 대립하는 개념이었어요. 인간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는 언제부터 옛날 공자부터 때부터 있었죠. 인을 본으로 한다, 민을 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죠. 이민 위본이라든가. 천심이 민심이다. 이게 그런 그거잖아요, 말씀이 사실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920년대 대공황과 또 1940년대 세계 대전을 거치고 나서 인류가 합의한 원칙은 이 자본주의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형태로까지 폭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합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케인즈주의도 그런 것이었고 수정자본주의도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선언은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다른 어떤 가치도 인간에 우선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인간을 등급을 나눠서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먹는 존재, 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먹는 존재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인간 그렇죠. 자체의 존엄성 자체를 등급을 나누는 이런 발상이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좋은 식품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이 인류가 만드는 합의란 말이에요. 원칙이죠. 그렇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데 이 사람 대놓고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깔려 있는 좀 면면한 좀 역사의식이랄까요? 바로 이제 신분의식이죠. 돈이 신분이 되는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민주제에 번역된 이래 우리 사회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군주제 역사와 민주제 역사의 대립 구도가 아직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일게요. 이 스픽스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1905년 울산의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었어요. 주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외교권이라는 게 사실은 주권의 전부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죠. 주권을 빼앗겨서 주권을 찾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주권을 찾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서 도로 고종한테 주나. 1907년 이후에는 순종한테 돌려주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주권을 되찾았는데 그거를 저렇게 무능하고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린 그런 군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고민은. 그 고민에서 나온 대답이 뭐였겠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쯤에는 공화국이 미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있었어요. 예.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주권을 되찾는다면 주권은 우리 민이 나눠 갖는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은 민주혁명운동과 같은 의미가 돼요. 독립운동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벌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이 독립운동의 이런 구상, 민주제 구상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적개심을 품었고 증오하고 그렇죠. 혐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죠. 특히 기득권 계층.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원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었어요. 1919년에. 바로 20, 30년 전에는 신문제 사회였는데. 아니 그때도 신분제 사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사실 그렇죠, 일본인이라는 그 특권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조선 귀족도 있었고 다 있었죠. 세컨 클래스니까. 그렇죠. 예. 조선 귀족도 있었고요. 예.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문장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위험하다. 일본 천황 밑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사고는 바로 이 왕당파, 왕정 군주제 옹호론이었고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자체가 천황제 군국주의였잖아요. 1945년까지 내내.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 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주제에 대한 불만 또는 이제 혐오, 증오 이런 걸 품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친일파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일 청산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친일파의 사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주제 정치 인식을 청산을 못한 거죠. 예. 그게 이승만을 군주로 모시고 박정희를 군주로 모시고 전두환을 군주로 모시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윤석열을 군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가끔은 이제 도와달라면 도와주지만 주로 발목을 잡아요. 주로 무거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른바 그래서 독립운동이 곧 민주화운동이고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군주제 옹호운동이었다라는 점 그건 좀 거시적 안목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변호사님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옆에서 많이 관찰을 지금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관찰자와 전 당원 전 입장에서 당원이니까요. 근데 전 당원 정말 입장에서. 그 줄 서는 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자 낙인을 찍잖아요. 이견이 나오면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갖다가 배신자 낙인 찍어서 아직도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배신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독점하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찾아갔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군주제가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군주제의 있구만. 정신과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예. 이걸 청산하는 게 지금 과제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민주제를 87년 이후에 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 전까지 다 이제 유사왕정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오토크라시였단 독재니까요. 말이에요. 네. 안티 데모크라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안티. 반민주. 반민주. 87년 이후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음. 실제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던 것이 97년 때부터였잖아요. 네. 3, 40년이에요. 이 짧은 역사로 3,000년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금 해야 돼. 군주제에 익숙해진 의식과 몸이 3,000년의 역사가 그 우리들의 의식과 몸을 짓누르고 있어요. 거기에 30년 역사의 민주제 역사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일 수가 없어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100년간 왕정과 공화정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반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헌법만 바꾼다고 해서 그렇죠. 또는 뭐 어떤 뭐 일종의 좀 한 번의 의식각성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죠. 또 퇴보했다가 이런 놈이 또 나타났다가 또 우리가 이겨내고 뭐 이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죠. 아주 끔찍한 피해를 겪기 전에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극우가 다시 등장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은 예컨대 혐한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본 재무장 이런 걸 주장하는 것과 함께 뭘 이제 굉장히 강조하냐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해요. 사람에 대한 충성. 그렇죠. 권력자. 천황제, 일본 천황제를 일본 정신의 정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우예요. 이 사람들은 천황이 만약에 일본 내에서 천황이 다시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과 같이, 1945년 이전과 같이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강력해요. 이 군주제 물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단지 윤석열 내란 맞아. 뿐만이 아니라 그거만이 아니야. 3,000년 역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역사랑 싸우고 예. 있다. 그 말이 군주제의 잔재와 예, 잔재와 싸우고 우리 있는 마음 거죠. 속에 있는 군주제의 잔재와. 아니 근데 이게요 군주제로 되면 사실 기득권층들은 편하잖아요. 그냥 군주만 상대하면 되니까. 아, 게다가 자기는 귀족인데 자기는 뭐. 편입돼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데모크라시는 딱이에요. 이거 하나인데 예. 이게 반대말은 아리스토크라시도 있고 오토크라시도 있어요. 그렇지. 유사왕정 독재 체제하고 귀족 체제는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항상 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하나로 예. 붙어 있는 거죠. 윤핵관 같이 이렇게 그렇죠. 같이 가. 윤핵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처럼 예.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드러났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의심만 했던 사건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의 확인된 것들도 많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라든가 이제 금감원장이 발표를 했죠. 또 뭐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이제 뭐 조만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마약 밀수 사건이라든가 도저히 좀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제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데 다 덮여 있어요. 이 민주적 통제나 민주적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가능했던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혼자 벌이는 건 아니고 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이게 말은 부정부패인데 달리 말하면 현대적 용어로 하면 대민 착취잖아요. 국민 착취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세금 내는데. 예. 세금은 우리가 내고 네. 하는데도 온갖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권들 다 자기들끼리 해먹고 관직도 해먹고 메가 국회의원직도 주고 공천권도 주고 서로. 이게 그렇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쿠데타라고는 알잖아요. 거기 가담했던 세력들에게 어떤 경제적 특혜가 돌아갔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제가 86년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87 체제 이후에 사실 인식을 갖고 사는 그러네. 사람이라서 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는 성숙된 줄 알았고 86년생 입장에서 제가 뽑았을 때부터는 뭐 YS, DJ 이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고 실제 투표한 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투표의 효능이 때부터 생겼을 했기 뿐이죠.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꽤 저는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이 도도한 흐름들이 왔던 거고 사실은 위에 대가리만 바꿔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KBS 정현주 전 사장님 만났었는데 KBS 사람들 몇 명이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5년 전에 딱 언제인 줄 아시죠? 45년 전이면 이제 1980년입니다. 그때 이제 계엄을 했었을 때 그때 쫓겨다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45년 후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쫓겨다녔는데 그분을 숨겨준 분이 지금은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그 1987에 나오는 그런 전직 교도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번 감방을 가셨으니까 그 전직 교도관 형님 집에 묵었대요. 안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모든 연락처 다 알고 있고 인적사항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는 이렇게 다 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KBS 친구한테 들었는데 친구 아들이 수방사 본부중대에 근무를 했었대요. 그날.
그날 12시인데 그 소령 대령들이 와가지고 수방사 안에 본부중대에 CCTV가 있다네. 그래서 수방사가 설치해 놓은 CCTV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사병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지금 계엄인데 그러면은 막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야, 지금 얘들 깨워야 되냐? 굳이 왜냐하면은 계엄이 해지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나쁜 일인 것 같기도 아이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병들한테 나중에 이 사병들이 또 이제 그 우리는 징병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렇죠. 국민이잖아. 근데 사병들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이제 그 작전 명령을 안 내려주니까 그래 조마조마하다가 계엄이 해지가 된 거야.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 해지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장교들이 야, 안 깨우길 잘했다 야. 그 정도로 그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학습이 좀 된 거야.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뭐 교련복 입고 목총 들고 예.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가업 이거 외치면서 살았거든요. 예.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북한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보다 윗세대는 다 그렇죠. 민주제가 뭔지 몰라요. 민주제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데모크라시를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80년대 말 90년대부터 그때 이제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다는 게 뭐냐면 전교조 타도예요. 전교조를 제일 악의 축이라고 봤었어요. 80년대 말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90년대 전교조 합법화 때까지 한 10년 넘게 이른바 참교육, 인간화 교육 이런 거 하면서 교사 운동이 있었잖아요. 학교 교육 바꿔야 된다. 그렇지. 막 그런 분위기에서 비로소 이제 민주제 또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로소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나 그래서 그 이후 세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민주제를 토론 제대로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아니 뭐 반장도 뽑고요. 다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반장은 우리 집 예. 그 반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 예. 반장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 때는 선생님이 사실은 지목을 했어요. 지명권으로. 지목을 해버렸어요. 아 지목을 해요. 하는데 네. 되게 이제 그 반 제일 부잣집 아들이더라고. 아니 뭐 공부 잘하거나 뭐 이런 그래, 대개는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예. 그런 방식이 아직 신분제였죠. 신분제 그랬다. 사회에서 계속 살았어요. 70년대, 80년대는 아직도 그랬었네. 그럼요. 그리고 신분 확인 방법이 그랬잖아요. 음. 초등학교 입학하면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면 이제 귀족 집안 자제고, 그렇다. 못 들면 그냥 저 서민 아이고, 그죠? 우리 저 아빠 오세훈 뭐 씨 하는 말대로 아빠 뭐 하시노? 적어야 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오세훈 시장도 네. 그 신분 의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자제. 부잣집은 자제라 그러고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 낮춰 부르고 높여 그렇죠. 부르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깔려 문화였단 있는 거죠.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배어 있는 문화죠. 귀족주의 문화가 배어 있고 또 이른바 한 사회의 부유층들, 상류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체제 계속 바라는 게 뭐냐? 자식한테 세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그래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부자들은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 자식도.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사회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중첩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귀족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충동, 욕망은 우리 사회 상층부로 갈수록 강해요. 검찰 정권이 왜 이런 일을 도대체 법을 다루는 검찰 정권이 평생 법을 다룬 사람이 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짓을 저질렀느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하는 사람들 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인데 법을 다룬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예기치 못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저거 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그렇지. 개몽됐습니다라뇨. 개몽은 이게 좀 정말 이제 무지몽매잖아요. 무지몽매한 사람을 깨우치는 게 개몽인데 나는 무지몽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같잖아요.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책을 쓴 동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당장의 이제 계엄령 쿠데타뿐만이 아니고 헌법 유린 행위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역사 또는 인류사와 싸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합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10계단이나 이카노미스트가 EIU가 그렇게 했습니다. 끌어내렸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 K컬처, K팝, 뭐 아니면 이제 한국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뭐 세계적인 인기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K컬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정말 한국이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 거는 K-데모크라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민지를 겪고 식민지를 겪고 나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데모크라시를 건설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만 하더라도 미얀마 시위라든가 또 홍콩 시위라든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 번안돼서 울려 퍼지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이제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80%, 90%, 80% 이상이 비민주적 체제에서 살아요. 인구를 치면.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체제에서 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80년대까지 한국인들의 이제 일종의 좀 정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공통된 정치적 모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군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였지만 지금 제3세계에 있는 수십억 인구들에게는 K-데모크라시가 하나의 모델이었거든요. 한국은 세계 인류에게 비추는 민주주의의 등대였어요. 이걸 지금 꺼버린 거죠. 등대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헌법 가치를 되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다. 인류의 모범으로서의 자기가 지금 해왔던 일들을 되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내란을 수습 또는 진압하는 이 일이 단지 우리 국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평론 내용보다 훨씬 이게 와닿는 게 그동안에는 강론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박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네, 그냥 군주제로 독수리가 바라보는 것 같잖아. 덮어버리니까는 그냥 정리가 되고 그냥 정리가 되고. 근데 이제 왜 이러는지 딱 한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점은 저는 이제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전우영 박사님 오니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자본주의 말씀하셨고 인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가야지만 가장 바람직한 체제다.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예. 서양의 민주주의 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관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잘 살고 싶어. 자식까지. 그런데 아니면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내 자식만은 잘 살고 싶어. 네, 나처럼 안 살게 하고. 나처럼 안 살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보수를 찍어야 돼. 그런 거 이제 세뇌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요거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길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네.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논리예요. 그렇죠. 일주일표예요. 그렇죠. 일주일표거든요. 네. 돈이 곧 이제 신분이죠. 근데 데모크라시는 일주일표가 아니라 1인 1표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뭐랄까요, 이제 견제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개가 계속 안 만나더라고. 음극과 양극처럼. 안 되죠. 근데 그런데도 민주주의는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합의한, 인류가 합의한 것이 인간 존엄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속성을 갖게 돼 있어요. 독점의 경향. 그렇지. 독점의 경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크면 클수록 지배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강약을 나누는 경향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이건 불평등해요. 불공평한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이 인류가 학습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1인 1표제. 그래서 자본주의 원칙보다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1인 1표. 그러니까 이 1인 1표제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인본주의에 기반한 거고요. 그렇지. 근데 1주 1표제의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인본과 자본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긴장 관계. 긴장 관계에 있고 이걸 존속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권력을 해요. 정치 권력을 하면 대통령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 한국에서는 심한데요. 한국이 심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세습 권력이죠. 누구한테는 물어봐요. 그렇죠. 이재용이 대기업, 최고지. 대기업. 그렇죠. 네, 이재용이 다음에 최고야. 태어난다면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될래? 아니면 300대 기업의 오너가 될래? 아, 당연히 당연히 300대 기업의 오너가 되죠. 오너의 아들이 되고 싶지. 오너의 아들. 오너가 되는 거죠, 뭐 결국은. 예, 세습 권력이 가장 커요. 예. 이거는 바뀌지도 않고요. 바꿀 수도 없어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권력, 새로운 신분제니까. 그렇지. 세습 권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권력이 이제 선출 권력이 전에 시험 권력이에요. 검사, 판사, 의사 같은 사람들 평생 그 안 놓잖아요. 전문 시험 권력이. 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출 권력 우습게 5년짜리 선출 권력이 민주제를 뽑는 건 5년짜리 선출 권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세습 권력이나 평생 권력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제와 자본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 선출 권력이 이 세습 권력과 시험 권력의 카르텔에 의한 영구 지배를 계속 타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차원이에요. 선출 권력은 언제나 그래서 이런 다수의 지배층들, 세습 욕망에 불타는 지배층들의 욕망을 제어하고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익 아닌가요? 국민 전체 그게 공익이죠. 이익이고 국가 이익이라는 그게, 게 예. 딱 그거 같은 딱 공익인데 네. 이제 그렇게 리퍼블릭이죠. 그렇죠. 공화국이 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정당 정치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세습 권력과 이 시험 권력의 카르텔에 야합하는, 그러니까. 결합하는 그러니까. 이런 선출 권력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거의 재앙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습 권력에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강남 출신이다. 특목고 출신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많이 들어가고 스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보고 뭐 출세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민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민이 아니고 기업이나 그렇죠. 기득권 거기랑 결합을 하죠. 그리고 검사들 결혼하는 거 보십시오. 다 이제 네. 저걸 혼맥. 혼맥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한국이 심하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네. 이런 이제 혼인 문화, 설통주의 문화, 그러니까. 혈연 맺기 문화, 네. 또 이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문화. 그래서 결국 지들끼리 해먹잖아. 이런 것들이 유독 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귀족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충동이 그만큼 더 다른 나라들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강해져서 이런 현상들이 네. 나타나는 거다. 무려 우리가 87년 헌정 이후 45년 만에 도대체가 세계의 이른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에서 이런 군사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건 전 세계인의 상식을 두드려 좀 깨버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좀 귀족제의 회귀 충동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귀족제 회귀 충동이 상당히 강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87년 이후에 시민사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됐어요. 제가 우리가라고 말 표현을 할게요. 최 기자님도 비슷한 저보다 조금 아래지만 보면 무슨 시민단체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까지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무슨 개모임 말고는 시민단체라 부를 수 있는 게 종교단체, YMCA라든가 YWCA 같은 거 말고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는 게 없었어요. 80년대 말이 되어서야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요. 뭐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같은 이런 전국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이 생기고 각 분야별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빼고 들었는데 3.1운동 당시에 김일동 입선언서에서 5등은 자의 아라고 하면서
이 5등을 누구의 대표? 그때는 민족 대표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죠. 이 민족 대표라고 부르는데 이 김희동 선생은 뭘 대표하느냐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문장이 이래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민중 대표예요. 인민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2천만 인민이라고 써도 됐었고요. 예. 2천만 민족이라고 써도 됐었는데 그때 2천만 민중이라는 민중의 주어를 대표. 선택해. 민중의 이제 민의의 개념을 바꾸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온 그런 표현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립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거예요. 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방되고 나서 한동안 쓰이다가 6.25 전쟁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멸돼 버렸거든요. 일종의 불온한 단어가 돼 버렸어요. 예. 인민, 민중 이런 단어가 불온한 단어로 묻혀버렸어요. 이 단어 사용이 소생된 것이 70년대부터였거든요. 70년대부터 소생하기 시작해서 80년대는 그야말로 민중의 시대였죠. 온갖 단체들이 민중운동단체, 민중운동, 민중 이런 말들을 쓰면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이 민중 개념의 소생과 독립운동 역사의 소생이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다시 말해서 민주화 운동이 이제 본격화할 때 민중이라는 개념이 같이 3.1운동 때의 민중이라는 개념이 소생을 했던 것이고 예. 그 역량이 짧은 역량이에요. 그 역량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넓어지고 민주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민주적 원칙 또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세습 어쩔 수 없이 세습 독점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들을 조금씩은 개선하고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좀 초조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본인 윤석열과 이제 그 부인 가족들 일쪽에 이런 사람들의 퇴임 후에 안전 문제도 있지만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게 아직도 그래도 계속 그나마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주의의 기반 자체가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주의에 익숙해 있었던 노년층이 줄어들고 좀 이제 지금 40, 50대를 주축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화의 세례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율이 늘어나고 이런 속에서 다시 이제 역사를 한번 되돌려 보려는 확실하게 귀족제 사회를 만들어 다시 왕정 체제를 복귀하려는 그런 욕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위치를 오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원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전 이미 그건 완성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2항에 국민주권주의, 모든 권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좀 실현하고 싶다 해서 뭐 직접 민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의제가 민심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창당할 때도 누굴 대변하느냐, 그래야 이제 대표성이 생기잖아요, 정치에서. 그럼 한동훈은 검찰을 대표하니까 검찰 대변하는 거고,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좀 대표해서 대변하겠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민중 대표네요, 어떻게 보면. 그 민중의 개념이네요. 근데 저는 민중 그러면은 사실은 옛날에 민중당도 있었지만은 제 인식만 해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좌파 운동했던 분들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들 좀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인식 그거를 자체가. 단어 자체를 하나만 딱 바꿔버리면 로마 시대 때 호민관이라고 있었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선출 권력이나 이른바 이제 엘리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원분들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호민관이라고 호민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제 이런 예컨대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언제 그 생각을 했냐면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도저히 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좌절시켰잖아요. 관습헌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기득권의 지역 카르텔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기득권의 세력의 지역 카르텔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역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부동산 카르텔. 이성계가 쿠데타를 해서 이제 새 왕조를 만들고 수도를 개성해서 서울로 옮기려고 하는데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그 시절에도. 그럼요. 그렇지. 카르텔이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개성 카르텔. 거기서 계속 살면서 그렇죠. 사돈 맺고 그죠? 편안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고려시대 귀족들이 반대했겠구나. 고려시대 귀족인데 고려 말 귀족들. 고려 그 사람들이 또 조선왕조 개창의 개국공신이기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아. 개국공신이지만 네. 여기에 쌓아놓은 그렇지. 네트워크는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런- 좀 있었겠네요. 갈등이 워낙 컸죠. 네. 그리고 이성계가 이제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전 왕조의 무덤들이 종묘가 있는 곳에 우리 조상들의 종묘를 세울 수 없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왕조가 바뀌면 반드시 도읍을 바꿨다. 이게 아주 강경하게 했던 거예요.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하고 수도 이전까지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화성을 건설했지만 그렇지. 이전을 왜 그랬느냐? 이게 땅에 달라붙은 기득권들을 깨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왕권을 강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뭐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이른바 이제 혈연 지연 그 카르텔 중에서 저는 제일 강한 카르텔이 전연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에서는 전년? 전화번호부, 전화번호. 취업 청탁 전연. 또는 사건 무마,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그래서 휴대전화 압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카톡 카르텔. 예. 옛날에 우병우도 뭐 옛날에 그 고위 정관들도 뭐 전화 변론 막 이런 말도 그렇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선임기 안 내고 그냥 전화를 그러니까 끝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민원을 수십 번 넣어도 안 되는 안 들어주고. 일들을 어떤 사람은 네. 전화 한 번으로. 동네 사우나에서 얼굴 한 번 보고 한마디만 해도 해결돼요. 아니 그 정원유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렇지. 뉴스쇼도 다른 사람들 다 넣어도 안 받아주는데 그렇지. 특정 정치인만 들어오면 마이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호민관으로서 각자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고 또 뻔하잖아요. 뭐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왜 부자들이 재벌은 아예 불이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중견기업가들이 다 검사 사위 맡고 싶어해요. 왜 불법 행위 저지르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비빌 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일들이 다 지속되는 일반 네트워킹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저는 못 깬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범죄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뭐랄까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야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선출 권력은 결국은 그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게 민주사회가 갖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는 민주사회가 되느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게 늘 이런 갈등들,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득권을 침해하고 기득권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판정이 되면 한국 사회는 또 전가의 보도가 있죠. 빨갱이들이다. 반국가 세력. 예. 그렇지. 기득권 세력 이번에도 이제 예컨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AI 대기업을 만들게 되면 그 국민주 한 30% 정도 기업이라 안 하고 펀드라 그랬어요. 펀드죠. 네.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세금 좀 덜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 유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 그냥 사실 거저 먹고 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에서도 이제 공적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 뭐 기업의 것을 뺏으려고 든다. 약탈 경제 막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나눠 줬어요. 그럼요. 사실은 노르웨이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죠. 예. 예. 조선업 다 망하고 그랬어도 네. 이제 이제 북해 유전 그렇죠. 그 네. 펀드 가지고 국민들 다 먹고 산단 근데 말이에요. 그 개념이 대만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다 다 있어요. 있고 요즘 플랫폼 많이 쓰잖아요. 아니, 싱가포르도 있지. 네, 플랫폼도 저 같은 사람도 보수지만 네. 플랫폼세 걷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DB를 갖다 쓰잖아요.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유럽의 생각이야. 유럽 사람들 생각이 네. 아니라 유럽 사람들 생각이 여기서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야. 워낙 잘 하시겠지만 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좀 면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세계 대공황 겪고 특히 2차 대전 겪고 나서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예. 뭐냐면 시장 자체는 이제 지금 뭐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하고 뭐 거의 같다고 보는데 예. 도덕 법칙과 경제 법칙은 무관하다라는 거였어요. 예.
경제 법칙은 자체 법칙이 있어서 그렇죠. 도덕 법칙에 이게 원칙적 도덕적 규칙에 따라서 경제 법칙에 예. 간섭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시장 규제다. 이러면 시장이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그 당시에 합의했던 생각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모두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합리성을 띈다고 한다면 마약 시장 왜 막느냐. 노예 시장을 왜 막느냐. 그렇지. 최저임금을 왜 정하느냐. 부정식품을 왜 규제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합의한 사항은 뭐냐면 시장 자체를 도덕적 합의의 기반 위에 올려 세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시장이 전제죠, 예. 도덕적 법칙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라 도덕적 합의 위에 시장을 올려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적 합의에서 시장의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거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이라든가 공공투자라든가 또는 시장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 될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안 해요. 왜? 시장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제 계급, 불공평성, 불공정성, 독점 지향성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국민 펀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반시장적이면서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예.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민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교정 또는 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주적 원칙들 이런 통제들을 전부 사회주의로 보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 체계에 이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전 이번에 그 엔비디아 논의를 보면서 AI 기술이라는 게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효과를 못 낸다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산업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압도적 생산성이 나옵니다. 압도적 생산성이라는 걸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압도적 생산성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나눌까를 당연히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AI 도입되면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기본소득도 보수든 진보든 이제 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반시장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강령이 있어요. 거기 1조 1항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1조의 1 가장 위에 있는 게 기본소득을 해서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아 진짜? 김종인 위원장 때 넣어놨습니다. 너무 명문이에요. 기회다원주의 모델과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기회다원주의 모델과 AI 시대로 산업을 재편한다. 기본소득이 거의 명문으로 나오고요. 아하.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경제했잖아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반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누가 빨갱이라고 공격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AI 가지고 지금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 강령에 나와 있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반시장 약탈 경제로 둔갑을 시켜서 비판을 때리면 야.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 최소한 자기 당원의 강령에 1-1은 읽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 나갔을 때 강령을 바꾸든지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정말 그러니까 답답해요. 무조건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고 싶은 거야. 답답해요. 딱지 아니 찍고 싶. 강령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국민의힘 있으면 너무 국민의힘 페이지에. 강령 읽기 전에 네. 헌법 전문부터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아 정말 이거는 진짜 신기한 공격입니다. 신기한 공격. 근데- 헌법 네. 전문의 원칙조차 다 깨어온 것이 그렇죠. 국민의힘이잖아요. 제가 근데-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그 강령입니다. 네.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고 돼 있고요. 국민의힘 가보세요. 예. 국가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와. 아니 이렇게 써놓고서 비판하면은 너무 자신들의 무지함이나 뻔뻔함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정당이네요. 사회주의 정도. 이거 해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빨갱이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 단 강령도 안 읽어보고 정말 근데 한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저 꼭 드리고 싶어서 그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분들이 20% 저는 15%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한 20% 정도 이거 진짜 믿고 있는 왕정 같은 세상을 믿고 있고 신분 차별의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당이 또 주요 정당이야 한국에. 근데
민주주의는 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거의 소수화될 때까지 합의를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네. 실험적인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좀 세계사의 한 좀 모델, 특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1910년까지 이제 지구상에 왕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1917년, 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두 종류의 왕이 없는 나라가 생겨요. 더 생겨요. 네. 한 종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나타난 소련 사회주의 소련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도 프랑스 혁명 때처럼 일반 이제 민중이 이 황제를 죽였죠. 두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처럼 전쟁 패전 때문에 그냥 왕이 쫓겨나버린 그런 체제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공화국들이 막 생겨났죠. 예. 동유럽, 중부유럽에서. 근데 왕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없어요. 예.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건가? 이승만을 우리는 4.19로 이승만을 몰아냈다고 했지만 네.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서 죽어서 나간 거죠, 그냥. 죽어서 국내로 돌아왔을 때 네. 상복 입고 거리 나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63년일 거예요. 63년인가. 제가 본 그 화면에는 비디오 KBS에 굉장히 많은 화면들이 있는데 이승만 씨 생일 때가 우리가 그때 그 국경일이었죠. 예. 몰랐죠. 이승만 전 대통령 생일 때가 우리 국경일로 지정됐어요. 그리고 일본 차처럼 생긴 포드 T처럼 생긴 이거하고 말탄 기마병이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 있는데 몇 년생이세요? 아니 저희 KBS TBS요. KBS 이 영상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 절을 하더라고. 예. 왕이었어요. 절을 하더라고. 생일이 국경일이고 절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이승만 생일이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3월 26일.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 추모 사업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 생일날 이렇게 누구 제사 지내는 거 네.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왕이었어요. 왕정 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왕이 사라졌을 때 예. 그때는 마치 왕이 있을 때는 어.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통합돼 있었어요. 왕에게 충성하면은 충분 애국이고요. 애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질문하면 1890년대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애국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국이란 말을 단독으로 안 쓰고요. 충군 애국이라고 썼어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이건 역적이고 반국가 세력인 거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왕이 사라지고 이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태도를 내세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선출직 뭐가 되겠다고 경쟁을 하는 상황을 보면 나라가 민족이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싸우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저거 다 100%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돼요. 민주국가에서는. 근데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충분 애국이에요. 애국이 뭐냐 지금 물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성적이 흔드는 게 애국인가? 태극기 흔드는 게 애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심리, 집단 심리가 있었어요. 왕이 그렇게 갑자기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왕이 갑자기 사라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열돼 버렸다. 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민족적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이런 욕망이 히틀러를 만들었어요.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른바 왕정 체제가 붕괴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주에 대한 군주를 잃었다는 상실감, 대중적 심리가 또 다른 군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독재적인 군주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을 본인이 스스로 군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단정을 했어요. 그걸 일종의 끊임없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적 반대 대립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거기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군주제 시대 마인드인 거죠. 역적들을 죽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최인규가 4.19 때 발포 명령자로서 5.16 나고 나서 사형을 당해요. 당시 내무장관이었죠. 기자들이 참 짓궂었어요. 우리 최경희 기자님은 안 짓궂으신데 그때 기자들도 짓궂은 사람 많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거든요. 예. 최인규의. 아버지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요. 아들이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시냐고. 이 영감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임금께 충성하다 역적들에게 잡혀 이제 죽는 것이니 만고의 충신이요. 우리 가문 대대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군주제의 회귀 심리일 뿐만 아니라 파시즘 심리예요. 그러네요. 파시즘 자체가 그렇죠. 일인이지. 예, 비렐름 황제가 물러난 것이 1918년이고 독일에서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히틀러가 이제 총리가 돼요. 10여 년 뒤에 그런 상태가.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는 다시 위대한 독일 만들겠다고 이른바 이제 자기가 비렐름을 대신하는 실질적인 황제 자리에 오른 거죠. 모든 이제 민주적 원칙들 파괴하고 그다음에 반대 정파 사람들 체포하고 죽이고 이런 방식들로 해놓았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 열망이 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파시즘을 통해서 군주제 문화를 재건하자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재 이 사람들의 좀 태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파시즘은 세계사적으로 망한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벌여서 철저하게 망하든가. 그게 이제 2차 대전이었죠. 파시즘이 그렇게 망하든가 아니면 이제 시민혁명으로 무너지든가 다시 못 살아남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해야 하고 있는 이 상대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글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뭐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 중추였는지 정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광장에 나와서 탄핵 모여 외치고 만약에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쓸어버리자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파시스트거든요. 전형적인 파시즘이에요. 근데 이게 세계사적 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 파시즘 세력을 민주적 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녹여버릴 수 있을 그렇지. 것이냐 아니냐 이게 네. 이제 우리 K-데모크라치 같는 이른바 세계사적 좀 실험 케이스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신인규 변호사님 뭐 더 덧붙이시겠어요? 아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요거는 한 두세 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명강의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 거기니까요. 예.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했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보다 현금을 더 많이 준다. 인터넷 바꿨는데 현금 더 많이 준다. 뭐 이럴 때는 150% 환불 보장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받으시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삼이네요. 산삼.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고요. 이름도 산삼 순백.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밑을 맞으면서 7년을 기다렸고요.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합니다. 한 박스에 30개 있는데 30개가 7년근 산양산삼 30g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15,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순백 산삼 1+1 그리고 추가 서비스로 순백 산삼 10병을 더 드리네요. 예. 새싹 돋는 계절에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고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영 정치본색이었고요. 전우영 박사님,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